예,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죠. 어제 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봉 항준대 석좌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준정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이제 어제가 이제 구구절, 일명 구구절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이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구구절에는 뭔가 굉장한 도발을 할 것이다. 라서 긴장을 또 많이 하고 사실 저희로서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별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북한이 지난번에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직후에 북한이 대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게 바로 구구절 행사를 위해서 실험을 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며칠 앞당겨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9월 3일부터 어저께까지 북한 내부에서는 아주 큰 축제 분위기가 벌어져서 예. 뭐 군중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축포도 쏘면서 네. 그거를 이제 수소폭탄 실험이 엄청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면서 예. 어저께는 김정은이가 리설주를 대동을 해서 어저께 황병서 등 그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인민극장에서 아주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예. 지난번 행사에서 뭐 공을 세웠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 날 자체는 이렇게 핵실험이나 무슨 미사일 도발을 안 했지만은 벌써 이번에 그 수소폭탄 실험 자체가 구구절 행사용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제는 뭐 이렇게 도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구절은 뭐 조용히 지나갔지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권 창건 기념일보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훨씬 더 큰 행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10월 10일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일단 10월 10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ICBM을 실전화하는 것. 실제로 ICBM 10,000km를 그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실험이 남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6차 수소폭탄 실험이 얼만큼 소량화해서 탑재 가능하느냐.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실전하는 어떤 실험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어쨌든 연내에는 이것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구구절에 무엇인가 도발을 할 것처럼 해서 우리 청와대에서도 계속 긴장 상태였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월 10일은 또 넘어갈 것이냐 이런 우리가 스스로 이게 좀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두려움 또는 공포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연내엔 분명히 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나 뭐 이렇게 날짜 10월 10일 날 꼭 한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우리가 긴장할수록 사실은 그 긴장 강도를 높여가면서 우리의 허를 찌르는 것이 언제나 리듬이었거든요. 북한의 어떤 이 실험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꼭 할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그리고 안보리의 어떤 그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관계가 맞물려서 아마 실험이 결정이 되지 10월 10일이라고 못 박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 ICBM에 이제 장착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카드를 섣불리 빨리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내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문제와 포함을 해서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안보리 뭐 제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나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기습 도발로 인한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다. 네, 역대 지금까지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또 뭐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보면 확실히 우리의 리듬을 깨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뭐 도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듬을 깨는 흐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간으로 11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모레 새벽쯤이 될 텐데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할 텐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물론 다른 나라들은 다 물론 동의를 하겠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특히 중국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십니까? 우리가 여론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여론을 지도층들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이익을 상당 수준 고려하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도 남한의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사실 보는 시각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을 했지만 이 푸틴이 우리의 제재 수준만큼
원하는 수준만큼 동의해주고 협력해줄 것은 우리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도 뒤따랐지만 예. 그건 그동안 러시아가 쭉 추진해왔던 이 이속을 본다면, 속내를 본다면 남한의 호락호락 협조적인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아마 러시아와 중국의 국내 여론이 이건 안 된다.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말 이 국제적인 테러 수준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지도부에서 이 북한에 유리한 그런 유엔에서의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국내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예.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관제 주도형 여론입니다. 한국시보 등 예. 넘민일보, 그러니까요. 인민일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중국 지도부의 주장을 일반적으로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국내 국민들의 여론과 중국의 국내 국민들의 여론이 남한에 호의적이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도 그동안 줄곧 지속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북한? 그렇다면 이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이 원유 공급하는 밸브를 잠글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지금까지 미국이나 이 국제사회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중국이 그 원유 밸브를 잠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언론에 누출시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충분히 협조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하도록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사드 배치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데 만약에 전술핵 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면은 그거는 중국한테 상당한 위협입니다. 그럼요. 네, 예. 상당한 위협이고 그러니까 전술핵이 괌에 있다가 3,500km 날라와서 한반도에 오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막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원유 밸브를 잠글 것인가 예. 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과 일본의 그 핵 재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툭 던진 것은 내일 모레 11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내일이고 모레 새벽에 벌어질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말하면 보통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문제를 두고 서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아직 최고의 강수를 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구소련이 지금 쿠바 지역에 이제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거의 뭐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소련이 한 발 물러나서 핵무기를 뒤로 물렸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그리고 또 일각에서의 걱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말씀하셨듯이 사드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는데 핵무기를 놓는다면 거의 뭐 그 전쟁까지 불살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전쟁을 하든가 뭔가 했을 때 그래도 어떤 국제법적 절차를 거치곤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G2라고 해서 강대국이 되면서도 어떤 그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적법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제 그 사드 재배치라든가 그것을 넘어서 전술핵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한국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에 대해서도 뭐 김치만 먹고 해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어떤 사실상 애돌려서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과 어떤 그 경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지금 그 미국에서 내는 그 대북 제재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떤 상상 가능한 모든 그 제재안을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와 같은 것에서 다 어떤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일부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200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실제로 그 중국이 한 3일 정도 원유를 동결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자 실제 이제 협상 테이블로 그 북한이 나왔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북핵에 대응한 어떤 그 전략핵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더 진전된 대북 제재안은 일정 부분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핵 재무장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서 타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뭐 미국은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났다라는 기류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옵션이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표현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것을 불사할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와 예. 전쟁을 감행할 것이냐는 좀 다른 뉘앙스일 텐데요. 저는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의지가 없는데도 협상을 위해서 계속 협상용으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무슨 트위터에다가 뭐 그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했다가 뭐 이 당장 김정은 쪽에 그러니까 그 광을 쏘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협상용으로 하듯이 이런 표현이 계속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왜냐하면 의지가 있을 때만이 사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렇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가 예.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아직은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협상용으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 옵션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예. 왜 그 전술적인 어떤 도려내기나 혹은 이 최소화하려면 아주 기습적으로 네. 빠른 시간 내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일단 사상자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원하는 그런 외과 수술적인 어떤 도려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속 논의되듯이 어쨌든 중국이 아직 우리가 카드가 남아 있는 게 중국의 원유 예. 그 중단이거든요. 그러면 예. 중국의 원유 중단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군사적 옵션 언급이라고 사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어차피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은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죠. 만약에 원유를 잠근다 그러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일단 분쟁,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거를 사실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유상으로 원유 공급이 안정은 파는 것을 비율을 높인다든지 뭐 일단 원유와 관련해서 조금씩 어쨌든 이 협상에 응할 텐데 중국으로서도 마지막 그것이 레버리지거든요. 원유 중단하면 완전히 북중 관계를 이제 완전히 단절한다 이런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이 모든 미국도 중국도 우리도 카드를 남기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아직은 협상하는 단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종의 그 으름장은 협상용이지 실제로 정말 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라보다는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자, 금년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랬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동향들이 군사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한번 명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끊임없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고 해도 중국도 말도 듣지도 않고 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공격할 겁니다. 네, 공격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몇천 명 죽겠지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예. 몇천 명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몇백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민이 몇십만이 죽는 것보다는 그 죽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일본 상황이 훨씬 낫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노력을 당해서 외교적 노력을 하되 만약 이게 실패하면 전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션 가능성이 있다. 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외국의 여론이 아니라 국내 그럼요. 미국인들의 예. 여론이거든요. 예. 지금 퓨 리서치 센터나 라스무센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군사적 옵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 경제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안보상으로 보면 시리아에도 전선이 있고요. 또 이라크에도 정파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과도 상당히 지금 이 썰전을 하면서 앞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편으로는 플로리다 지역도 이 그렇죠. 경합주입니다. 스윙 예, 예. 스테이트인데 여기 지금 벌써 2차례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이 불만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에서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의 경제 동향을 전망하는 것인데 상당히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먼저 국내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해놓고 안보 전략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군사적 옵션을 취하기는 아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순위에서 좀 후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안교 위기 속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핵 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북핵 관련 대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핵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핵 무기는 백해 무익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아주 상이하게 다른데요. 김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 국제정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막으려면 미국의 그 확장된 억제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핵무기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미국이 확장된 억제력으로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핵부산으로 우리를 보호주기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그 핵을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약간 드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전술핵이 재배치되는 순간에 우리가 현재 전 세계가 일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가 무시라됩니다. 제재할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 제재할 명분이 없어지고 예. 또 하나는 북방 삼각관계가 완전히 형성돼 버리게 됩니다. 북방 삼각관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과거 냉전 시대에 예.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한편이 되고 우리가 한미리 한편이 돼서 이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렇게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경계선이 바로 휴전선이었는데 예. 또 다시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 있어요. 공산권 국가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러시아는 공산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부공산권이죠. 러시아가 현재 미국과 사실 적대 관계입니다. 지금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술핵이 들어오는 순간에 다시 옛날 같은 그런 냉전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장점은 또 있어요. 우리가 뭐 겁이 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혹시나 미국이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압박도 하고 하다가 도대체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러면 또 택할 수 있는 것이 북한과 비밀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 이익에 아주 그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을 도외시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예. 그다음에 뭐 국교 정상을 하고 예.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사실 전술 행위가 현재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예.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전술핵은 우리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을 믿고 예.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합심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를 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리고 핵 폐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핵이 폐기된다면 북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남이 힘을 빌려서 북한 자체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통일을 하자라는 예.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 손에 핵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뭐 장점도 예.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현 단계로서는 그게 낫지 예.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전술핵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핵의 핵무기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전략핵과 전술핵이 있는데 북한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전략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략핵보다 좀 위력이 조금 떨어질 텐데 그런 전술핵 가지고도 북한의 전략핵을 이렇게 핵 대 핵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이 현재로 솔직한 얘기지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이 아주 묘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B-61, 12 그 핵무기는 이게 핵탄두를 해체하지 않고도 폭발력을 밖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KT부터 해서 최대 350KT까지 조절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게 20KT니까 전술핵이고 350KT니까 전략핵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구별이 아주 명확히 되어 있어서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배치한다 그러면 B-61, 12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전술과 전략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그렇기 되겠네요.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하고도 남는데 다른 문제가 바로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기 힘들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최진규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북한을 향해서 핵 폐기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지금 민주당 대표의 논리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그 핵무기는 백해 무익하고 이것을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를 준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송영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방위원회에 나가서 대통령에게 가장 합당한 대안을 건의하겠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술핵을 배치를 건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대로 최종적으로 그것을 들어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취지에서는 어떤 현재의 어떤 제재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제재하는 하나의 강력한 카드로서 쓸 수는 충분히 있고 결국 지금 더불어서 그런 카드를 넘어서 북한이 사실상 지금 중단거리 어떤 핵 전술핵 같은 경우는 벌써 다 실전 배치가 돼 있고 지금 ICBM이 최종 단계에 있어서 전략핵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있는 것을 현실을 무시하고 없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무방비로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결국 실질적인 어떤 억제력으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맞춘다는 최종적인 어떤 제재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술핵 도입은 현실화하는 그런 단계적 수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저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분이냐면 전술핵은 이미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전술핵을 철수한 이유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였거든요. 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건 북한도 더 이상 핵을 동결하고 핵실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해서 똑같이 균형을 해서 그렇죠. 핵이 없는 예. 한반도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북이 지금 핵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핵을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저는 핵을 갖고 오는 것이 예. 힘의 균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없애는데 우리의 핵이 있어야만 서로 철수를 하거나 서로 군축,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협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전술핵이든 핵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양쪽의 핵을 없앨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는 어떤 명분은 영원히 한반도에 갖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술핵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구히 한반도의 핵을 구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고. 그런데 만약에 전술핵을 갖고 오게 된다면 NPT라든지 이런 거를 탈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PT 문제 아닙니다. NPT는 핵을 개발하고 핵을 보유한 나라가 NPT에 우리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전술핵이라는 건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핵 우산이 있고 그 핵 우산은 우리가 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겠다라는 차이거든요. 그건 전술핵이라는 게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을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NPT의 탈퇴 문제랑은 별개의 문제. 완전 별개의 문제군요. 핵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보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도 좀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이 최근에 실시했는데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는데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층에서도 54%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찬성 의견을 나타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매우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냐? 이 우리가 핵을 가질 경우에 비핵화 명분이 사라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북한의 핵이 폐기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인식을 할 때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을 보니까 과연 저게 핵이 폐기되겠냐? 순순히 핵을 폐기해 주겠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또 중국이 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난리가 날 텐데 괜찮겠느냐? 그러면 중국이 전술핵을 우리가 배치했을 때 전술핵을 배치하니까 중국이 위협을 받아서 우리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김정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동북아에서 그렇다면 핵이 없는 데가 이 남한이랑 일본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 나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불식시켜 주려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아예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해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핵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다는 점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떤 여론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나왔다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럽고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핵 보유했을 때 우리가 치를 그 어떤 대가를 충분히 가르쳐주면은 또 여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미국 쪽에서 뭐 용인을 해서 국제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은 뭐 핵보유에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러기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술핵 재배치 문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직접 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그냥 언론에다 그냥 툭 던져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의 진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